안녕하세요. 자식에게 많은 것을 배우며 사는 6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막국수 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원래 회사원이었던 남편은 정년 퇴직을 한 이후엔 제 막국수 집에 나와 일손을 거들고 있죠. 그렇게 저와 남편은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성실하게 일하며 아들 둘을 어엿한 사회 구성원으로 키워냈습니다. 두 아들 중 저희 큰아들에겐 조금 특별한 사연이 있어요. 저희 큰아들은 제가 부모이지만서도 참 사람 대 사람으로서 배울 점이 많은 아이입니다. 저는 평소 즐겨 듣던 이곳에 답답할 정도로 착할 때도 있지만 역시 제 자랑거리인 저희 큰아들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혼자 막국수 집을 하며 힘들게 저와 오빠를 키우셨던 엄마는 자식들이 아빠 없는 아이 소리를 듣게 하지 않으려고 우리를 무척 엄하게 키우셨죠. 사람이 먼저 돼야 하는 거야. 절대 어디 가서 예의 없게 굴지 말고 특히 어른들한테 잘해야 돼. 그분들이 세상에 먼저 털을 닦아 놓으셨기 때문에 지금의 너희가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그런 엄마 덕분에 다행히 오빠와 저는 어디 가서 예의 없다는 말은 듣고 자라지 않았죠. 대학을 졸업한 오빠는 한 회사에 취직을 했고 저는 엄마의 막국수 집에서 함께 일을 하다 회사원인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무엇보다 제 마음에 쏙 든 점은 바로 남편이 예의 바르고 효자라는 것이었죠. 저는 결혼하자마자 시댁으로 들어갔는데 그건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시아버지께선 5년 전 당한 교통사고로 인해 몸이 좀 불편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결혼하기 2년 전 암으로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요. 남편은 그런 저에게 무척이나 미안하고 고마워했어요. 고마워 여보. 사실 우리 형이 아버지를 모시고 싶어 했는데 작년에 중매 결혼한 형수님 반대가 심했어. 결국 형은 여기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신혼집을 얻어야 했지. 재숙이가 우리랑 같이 살고 있긴 하지만 재숙인 언젠가 시집을 가야 되니까 아버지를 모실 수도 없고. 치과 의사였던 시숙님은 굉장한 효자였습니다. 형님의 반대에 부딪혀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 수는 없었지만 시숙님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주말마다 시아버지를 뵈러 찾아왔어요. 제가 시댁에 들어가서 산 지 1년 뒤 결혼을 해서 출가를 하게 되었던 손아래 시누이는 그런 시숙님을 보며 대단하다고 혀를 내둘렀죠. 시숙님과 남편, 시누이는 모두 우애와 효심이 깊은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삼남매를 좋은 사람들로 키워낸 시아버지 또한 좋은 분이었고요. 그렇게 좋은 시댁에 단 한 사람, 마치 튀어나온 목 같은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건 바로 시숙님의 아내인 형님이었어요. 근데 형수님은 오늘도 같이 안 오신 거야? 임신 중이라 몸이 힘드신가? 아니, 놀러 나갔어. 요즘엔 임신해서 술을 못 먹으니까 쇼핑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야겠대. 벌써 집에 쌓인 옷하고 가방들만 해도 방 한가득이다. 시숙님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몇 년을 겪어보니 형님은 이기적이고 제 멋대로인 사람이었어요. 1년에 형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날은 거의 명절 때뿐이었죠. 게다가 주부였던 형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는 일조차 소홀했습니다. 주말마다 저희 집에 오던 시숙님은 시조카가 태어난 이후에는 항상 시조카를 데리고 왔었어요. 형수님은 주말마다 놀러 나가시는 거야? 그래서 매번 형이 영석이 데려오는 거고? 아니, 형이라도 애한테는 영 관심이 없어. 애는 나 퇴근하기 전까지 베이비시터 이모님이 봐주시고 있고 처음엔 집사람이 힘들다고 해서 고용했는데 이모님이 오신 후부터는 아예 평일에도 집에 붙어있질 않어. 얼마 전엔 자기 돌아다니기 힘들다고 외제차까지 한 대 뽑아왔더라. 내가 아무리 내 병원 가진 치과 의사라고 해도 뭐 재벌도 아닌데
이러다 집 기둥뿌리가 다 뽑힐 것 같아.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시 조카가 5살, 제 아들이 3살이었던 해 명절날이었어요. 그날은 놀러 나갈 데가 없었는지 웬일로 명절 전날에 형님이 시숙님을 따라 저희 집에 왔더라고요. 솔직히 형님이 저와 함께 음식을 할 거라고는 저는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형님은 시아버지가 떡하니 거실에 계시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파에 드러누워 TV만 보고 있더군요. 심지어 그때 시아버지께서도 바닥에 앉아 콩나물을 다듬고 계셨는데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민망했는지 제 아들과 조카를 돌보던 시숙님은 형님에게 한마디를 하시더군요. 당신 좀 일어나서 앉아있어. 여기 와서 재수 씨가 음식하는 것도 좀 돕고. 하려면 당신이나 해. 내가 이 집 종이야? 내 조상 제사도 아닌데 내가 왜 남의 집 귀신 밥상을 차려? 뭐? 남의 집 귀신?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지금 아버지도 옆에 계신데 그게 무슨 버릇없는 말이야? 형수님, 말씀이 좀 심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제 아내는 저희 집 종이라서 일하고 있는 겁니까? 그냥 가족이니까 다 같이 도우면서 하자는 거잖아요. 정말 미친 거 아닙니까? 그 여자는 아예 개념이란 단어가 뇌리에 새겨져 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옆에서 한숨을 푹 쉬셨고 너무도 개념 없는 발언에 남편은 처음으로 형님에게 화를 냈어요. 남편이 시숙님의 말을 거들자 형님은 기분이 상했는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겉옷을 입으며 신경질을 내더라고요. 아휴, 그냥 집에나 있을걸. 내가 미쳤지. 뭐 한다고 여길 따라와가지고. 아버님, 저 먼저 갈게요. 오늘 왔으니까 내일은 안 와도 되죠? 아버님도 저 있는 거 불편하시잖아요. 저도 제 집 아닌 남의 집에 있는 거 불편하고요. 동서, 종노릇 열심히 해. 나만 이 집에서 왕따네 왕따야. 형님, 아버님 들으시는데 말씀 좀 가려서 하세요. 그리고 형님은 매번 가족들이 다 같이 한 음식 집어먹고 가기만 하잖아요. 형님 논리대로라면 형님은 이 집 사람이 아닌 남인 셈인데 형님이 상전이에요? 왜 남의 집에 와서 남이 한 음식을 집어먹고 가세요? 그럴 거면 음식 값이라도 내고 가세요. 뭐야? 난 손님이잖아. 손님한테 음식 대접하는 건 기본 아니야? 동서는 상식이 없어? 형님이 이 집에 오셔서 하는 일이 대체 뭐가 있어요? 심지어 형님 아들인 영석이도 아주버님 뒤만 졸졸 따라다녀서 애도 돌보지 않으시면서 형님은 손님이 아니라 불청객이에요. 뭐야? 이게 진짜? 다른 건 몰라도 집안 어른인 시아버지를 무시하는 형님의 행동은 도저히 제가 참을 수가 없더군요. 그날 저는 남편처럼 처음으로 형님에게 화를 냈고 형님은 바짝 약이 올랐는지 제 머리를 쥐어 뜯을 기세로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여보, 당신 미쳤어? 형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시숙님은 그런 형님을 막아섰고 결국 형님은 시숙님 손에 질질 끌려 집 밖으로 내쳐졌어요. 시아버지는 다리를 쩔뚝이면서도 제게 다가와 제 얼굴을 살펴주셨죠. 괜찮니 어머마? 다친 데는 없어? 괜찮아요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더 참았어야 하는데 아까 너무 화가 나서요. 아니에요. 제가 죄송해요 아버지. 재수 씨 죄송해요. 괜히 제 집사람 때문에. 형, 진짜 형수님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형 그냥 이혼해. 영석이가 대체 저런 엄마한테 뭘 보고 배우겠어? 집에선 저 정도는 아니야. 그래도 애한테 엄만 있어야지. 어차피 조카는 시숙님 껌딱지인데다 집안일과 아이를 봐주는 이모님도 계셔서 형님이 필요할 것 같진 않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입을 꾹 닫았습니다. 시숙님네도 시숙님네만의 사정이 있는 건데 저까지 이혼을 종용하는 일은 선을 넘는 일 같아서요. 다음날 이야기를 모두 들은 시누이와 시매부 또한 기함을 하더군요. 결국 저 명절날 이후 가뜩이나 몇 번 안 오던 형님은
저희 집에 완전히 발길을 끊게 되었죠. 형님을 다시 보게 된 건 그로부터 3년 뒤였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8년째 되던 해였죠. 그 해에 한동안 시름시름 앓으시던 시아버지께서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거든요. 그리고 그때 장례식을 치르는 3일 동안 형님은 단 한 차례 얼굴을 비췄을 뿐 시아버지 발인 때도 오지 않더군요. 자기 엄마가 영 몹쓸 사람이어서 그런지 조카는 시숙님을 무척이나 잘 따랐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시숙님과 조카는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집에 놀러 오곤 했는데 조카는 점점 더 시숙님을 닮아갔어요. 생긴 것뿐만이 아니라 말투와 행동 거지까지 말이에요. 영서가, 넌 아직 초등학교 6학년밖에 안 된 애가 어쩜 그렇게 말투가 점잖니? 너보다 2살 어린 우리 명진인 저렇게 촐싹대는데 넌 말하는 게 꼭 너희 아빠 같다. 정말요? 저희 아빠 닮았어요? 기분 좋다. 감사합니다, 작은 엄마. 영석이 넌 아빠가 그렇게 좋아? 네, 전 세상에서 저희 아빠가 제일 좋아요. 아빠 같은 어른이 되는 게 제 꿈이에요. 전 평생 아빠랑 같이 살 거예요. 하지만 평생 아빠와 함께 살겠다던 조카의 말은 결국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7년 만에 시숙님 또한 췌장암으로 그만 생을 달리하셨거든요. 내가 세상을 떠나는 건 무섭지 않아. 내가 정말 무서운 건 어린 영석이를 혼자 남겨두고 가야 한다는 거야. 성현이 너도 알잖아. 네 형수는 애한테 전혀 관심 없는 거. 지금도 봐. 그 여자 남편인 내가 죽어가는데도 한 달에 한 번 얼굴을 비출까 말까야. 집안일 봐주신 이모님도 나 입원하고 나선 그만두셨는데 그 엉망인 집에서 우리 영석이가 혼자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정말 걱정돼서 미치겠어. 그러니까 성현아, 나 하늘로 가면 우리 영석이 좀 잘 돌봐줘. 재수 씨, 염치 없지만 제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우리 영석이 좀 자주 들여다 봐주세요. 시숙님께선 자나깨나 조카에 대한 걱정뿐이셨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3번씩 남편 없이도 시숙님을 찾아갔지만 그때마다 형님의 얼굴은 단 한 번도 볼 수가 없었어요. 시숙님 곁엔 항상 조카뿐이었죠. 그리고 결국 시숙님은 췌장암 말기 선고를 받은 지 8개월 만에 15살 조카의 손을 잡은 채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시숙님의 마지막 순간마저도 형님은 얼굴을 비추지 않았죠. 더 화가 나고 한장하겠는 건 장례식장에서 형님의 태도였습니다. 시숙님의 병원에 몇 차례 찾아오지도 않았던 형님은 사람들의 이목이 신경 쓰였는지 장례식장에선 온갖 슬픈 척 연기는 다 하더라고요. 여보, 나랑 우리 영석이만 남겨두고 이렇게 먼저 떠나면 어떡해요? 난 이제 어떻게 살라고. 형님은 눈물을 억지로 짜내며 우는 척을 하더군요. 정말 가증스러웠습니다. 보다 못한 시누이가 형님에게 그만하라며 짜증을 낼 정도로 말이죠. 연기 좀 그만해요, 큰새 언니. 서울 올라가는데 3시간씩 걸리는 나보다도 더 오빠 병원에 안 찾아오던 사람이 왜 이제 와서 슬픈 척이에요? 평소대로였으면 형님은 벌써 입에 거품을 물었겠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의식했는지 시누이를 한번 째려보고는 말더군요. 조카는 자기 엄마 곁엔 가까이 다가가지도 않고 시숙님의 영정사진을 보며 울기만 했어요. 형님 또한 조카에게 별 관심이 없어 보였고요. 전 그런 조카가 너무 안쓰러워 장례식을 치르는 내내 조카를 돌봐주었죠. 그런데 시숙님의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 뒤 저녁 조카가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안 그래도 조카에게 마음이 쓰였던 터라 조카에게 연락을 해보려고 했는데 때마침 찾아온 조카를 저는 황급히 집으로 들였어요. 혼자 찾아온 거야? 아우, 얘 얼굴 헤이스케진 것 좀 봐. 네 엄마가 밥도 안 차려주디? 아니다, 내가 물어 뭐해. 말을 말자. 이리 와. 작은 엄마가 얼른 밥부터 차려줄게. 저녁 먹어야지.
남편과 제 아들 또한 조카가 왔다는 말에 서둘러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카 입에서 나온 말은 저와 남편을 너무 깜짝 놀라게 만들었어요. 작은 아빠, 작은 엄마, 저 10년만 이 집에서 좀 키워주세요. 저 엄마랑 살고 싶지 않아요. 저 엄마한테 복수하고 싶어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놀라서 조카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복수라는 말이 대체 무슨 뜻인가 싶었어요. 조카는 저와 남편에게 휴대폰 하나를 내밀더군요. 조카는 그 휴대폰이 시숙님의 것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그 휴대폰에 있던 음성 녹음 파일을 조카가 재생한 순간 저와 남편은 기절 초풍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아빠 휴대폰을 보다가 제가 찾은 거예요. 아빠 휴대폰엔 통화 자동 녹음 기능이 설정돼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시숙님과 형님의 통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 통화에는 시숙님의 죽음 뒤에 숨겨진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었죠. 여보, 제발 우리 영석일 생각해서라도 그놈 그만 만나. 난 괜찮아. 근데 내가 죽으면 우리 영석이는 어떡해? 당신이 키워야 할 거 아니야. 그놈하고 같이 키울 거야? 그놈도 제 아내랑 이혼하고 애를 셋이나 키우고 있잖아. 우리 영석이가 거기 섞여서 어떻게 살겠어? 형님은 시숙님이 병상에 누워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동안 밖에서 바람을 피우고 다녔던 겁니다. 정말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더군요. 하지만 더 기가 찼던 건 형님이란 여자의 대답이었죠. 뭘 그만 만나? 내가 왜 당신하고 여태 이혼 안 했는데? 당신이 워낙에 영석이를 아껴서 그런 거잖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당신이랑 사별하려고 내가 기다리는 건데 왜 자꾸 그 이상을 바래? 여보, 엄마한텐 자식이 제일 1순위 아니야? 난 영석이를 위해서 당신 용서해 준 거야. 내 대학 동기랑 바람이 난 바로 당신을.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친구랑 바람이 날 수가 있어? 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난 당신 대학 동기 부부 모임에 데려가지도 않았어. 나는 내 행복이 더 중요해. 엄마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한 거야. 그리고 당신이 그 사람보다 뭐가 나은데? 집안이 좋아, 돈이 많아? 그 사람 우리 엄마 장례식 때 나한테 따로 100만 원이나 챙겨줬어.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땐 나 위로한답시고 베트남 여행도 시켜줬고. 당신이랑은 마음 씀씀이 자체가 다르지? 게다가 그 사람 치과는 무려 2층이나 돼. 동네 구멍가게 같은 당신 치과랑 차원이 다르다고. 영석이 내가 챙긴다니까? 영석이도 돈 많은 새아빠 아래에서 크면 더 행복할 거야.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 여자가 바람을 피운 사람이 바로 시숙님의 친구였다니 말이에요. 그 사람은 형님과 바람을 피우다가 진즉에 이혼을 했었다더군요. 시숙님은 하필 그 사실을 최장한 판정을 받은 후에 알게 된 거고요. 그 인간 같지도 않은 형님은 어차피 들킨 거 대놓고 바람을 피우며 그놈과 합치기 위해 시숙님이 세상을 떠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시숙님은 혼자 남을 조카가 걱정되어 계속해서 형님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너무 분한 나머지 눈물을 흘리며 조카를 안아주었어요. 어른인 저와 남편이 들어도 이렇게 치가 떨리고 화가 나는데 자식이었던 어린 조카가 이 대화 내용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까 싶어 너무도 마음이 아팠거든요. 조카는 제 품에 안겨 엉엉 울며 애원했죠. 제발 저 이 집에서 살게 해주세요. 저 엄마랑 그리고 생판 모르는 남자랑 절대 살기 싫어요. 그래 알겠다. 작은 아빠가 네 엄마랑 통화 한번 해보마. 남편은 눈을 질끈 감았다 뜨더니 심호흡을 하고는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이 통화 음량을 최대로 키워서인지 휴대폰 너머 그 여자의 목소리가 제 귀에도 생생히 들리더군요. 형수님, 당신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요. 어떻게 남편이 암에 걸린 상황에 바람을 피우고 다녀요? 그것도 우리 형 앞에서 아주 대놓고. 그래놓고 장례식장에서 그 생쇼를 한 거예요?
어머, 알고 있었어요? 난 또 모르는 줄 알았지. 그래도 한때는 내 남편이었는데 슬퍼하는 척은 해주는 게 예의잖아요. 안 그래요? 와, 정말 그 여자는 뻔뻔함이 아주 도가 지나치더군요. 남편 또한 귀가 찬지 헛웃음을 짓더니 조카를 흘끔 바라보고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됐고, 영석이가 우리 찾아왔어요. 우리랑 같이 살고 싶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그거 아주 잘 됐네요. 어차피 영석이 조씨 집안 애잖아요. 그쪽이 키우면 되겠네요. 안 그래도 그 사람 쪽에서 애를 별로 안 반겨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는데 우리 영석이 잘 좀 키워줘요. 키워준 값은 내가 따로 보내줄게요. 아시겠죠? 뭐라고요? 당신 진짜 엄마 맞아? 어떻게 자식을 그렇게 짐 떠넘기듯이 말할 수가 있어? 그것도 남자 때문에. 당신 인간이야? 좋게 말하려던 남편은 결국 참지 못하고 그 여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깜짝 놀란 저는 옆에서 겁에 질린 표정으로 듣고 있던 아들과 조카를 방으로 들여보냈죠. 남편은 그 여자와 한참을 고성을 지르며 언쟁하더니 마지막엔 씩씩거리며 으름장을 놓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래, 내 조카 내가 데려다 키울 거야. 하지만 네 죗값은 꼭 치러야 할 거야. 알았어? 이후 우리는 조카의 짐을 싸서 우리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 여자는 벌써부터 그놈 집에 들어가 사는 건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그 상간남의 치과를 쳐들어갔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 염려가 된 저도 남편을 따라갔고요. 여기 원장 나와! 무슨 일이십니까? 남편이 고함을 지르자 그 상간남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나왔어요. 얼굴만 보면 친구 마누라와 바람이 난 사람이라곤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순진하게 생긴 얼굴이더군요. 남편은 그놈을 보고 환자들과 치과 관계자들 모두가 보고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떠들었죠. 아, 당신이야? 암 걸려서 세상 떠난 우리 형 마누라랑 붙어먹은 인간 말종이? 잡아댈 생각하지 마. 내가 증거도 다 가지고 왔으니까. 여러분, 이놈이 그런 놈입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놈한테 치료받고 싶으세요? 저기요, 아무리 그러셔도 남의 영업장에 와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빨리 안 나가시면 저 경찰 부릅니다. 잔뜩 당황한 표정의 그 상간남은 제 남편을 끌어내려 애쓰며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더군요. 손님들은 그 상간남을 보며 웅성거리기 바빴고요. 하지만 남편은 지지 않고 맞받아쳤죠. 경찰? 불러! 안 무서워! 결국 저와 남편은 출동한 경찰에게 끌려 나와야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고 회사에 며칠 휴가까지 내가며 매일같이 그 치과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상간남이 운영하는 치과가 있던 지역 최대 커뮤니티에 폭로글을 올려버렸어요. 형님이라고 부르기도 싫은 그 여자와 그 상간남의 실체를 말이죠. 병원 이름을 교묘하게 숨겨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게끔 썼지만 그 지역을 아는 사람이라면 금방 그 치과가 어딘지 알 수 있게끔이요. 이후 그 치과는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일이 그 지경이 됐는데도 상간남과 그 여자는 시숙님이 돌아가신 지 3개월 만에 결국 살림을 합쳤더군요. 그리고 그들은 동네를 옮겨 다시 치과를 개원했다고 해요. 무척이나 분통 터지고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저와 남편이 그놈의 치과 의사 면허를 뺏어올 수도 없는 노릇이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앞으로 조카를 잘 키워내며 그 연놈들이 불행해지기를 기도하는 수밖에요. 그리고 그 여자는 약속했던 양육비도 조카 목의 시숙님의 재산도 한 푼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 따져 물었지만 그 여자는 배째라식으로 나왔죠. 재판을 걸어 조카 목의 재산을 모두 빼앗아 오고 싶었지만 불가능했어요. 어찌됐든 조카는 아직 미성년자였고 조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재산은 친모인 그 여자가 맡도록 되어 있었으니까요. 결국 저와 남편은 조카가 성인이 된 후에 그 여자에게 소송을 걸었고 그제야 조카는
자신의 몫을 그 여자에게서 되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정말로 그 여자와 영원히 인연을 끊어버렸죠. 한편 조카 영석이는 저희 집에 온 후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습니다. 자신이 잘 되는 일이 그 여자에 대한 진정한 복수라면서요. 우리는 영석이를 학원에 보내주려 했지만 영석이는 한사코 우리의 도움을 거절하더군요. 저를 걷어주신 것만으로도 두 분께 무척이나 감사하고 있어요. 저 여태까지도 학원 안 다니고 공부 잘했어요. 학교 공부만으로도 충분해요. 걱정 마세요. 영석이는 자신의 아빠처럼 치과 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항상 자신의 우상은 아빠였다면서요. 아빠를 그리워하며 공부에만 매달리는 영석이가 너무 애처로워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와 남편은 저희 아들과 영석이를 차별하지 않고 키웠습니다. 원래부터 영석이와 친하던 우리 아들 또한 영석이를 친형처럼 잘 따랐고요. 이후 영석이는 기특하게도 사교육 한 번 없이 정말로 서울의 한 치대에 합격을 했어요. 영석이는 그날 시숙님의 사진을 들여다보며 한참을 울더군요. 아빠, 저 치대 합격했어요. 하늘에서 보고 계세요? 아빠, 보고 싶어요. 울지 마라, 영석아. 좋은 날이잖니. 분명 네 아빠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거야.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작은 엄마, 그리고 작은 아빠, 그동안 저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건 전부 두 분 덕분이에요. 해준 거라곤 먹여주고 재워준 것밖에 없건만 우리에게 고맙다며 우는 영석이를 보니 짠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영석이가 성인이 된 후로 우리 가족에게는 좋은 일만 가득했습니다. 성인이 된 영석이는 친모에게서 자신의 몫의 재산을 찾아올 수 있었고 영석이가 대학에 간 지 2년 뒤 저희 아들 또한 서울의 한 대학에 합격했죠. 아들은 영석이 덕분에 자신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다며 영석이를 끌어안고 방방 뛰더군요. 형, 이게 다 형 덕분이야. 그동안 내 공부 봐줘서 정말 고마워. 내 은인, 내 사랑. 그리고 그 해에 저는 엄마가 하던 막국수 집을 이어받아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로해지신 엄마가 저에게 그 막국수 집을 이어받겠냐며 권유를 하셨거든요. 조카 자식을 다 키워놓으니 저도 뭐라도 바깥 활동을 하고 싶다고 생각한 차라 저는 엄마에게 열심히 일을 배웠고 이듬해엔 혼자서 막국수 집을 꾸려나갈 수 있었어요. 영석이는 약속한 10년이 지나도 저희 집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 중 그 누구도 영석이에게 나가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니, 애초에 그런 말을 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영석이는 이미 우리 아들이나 진배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영석이가 저희 집에 온 지도 17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퇴직을 한 후 제 가게에서 함께 일을 하기 시작했고 영석이는 어엿한 치과 의사가 되어 한 대형 치과에서 페이 닥터로 근무 중이었어요. 저희 아들은 서울의 한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었고요. 우리 가족은 그렇게 더없이 평온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주말 우리 가족에게 대뜸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가족들은 소파에 늘어지게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저는 주방에서 점심을 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밖에서 초인종을 누르더군요. 제가 나가볼게요, 엄마. 누구세요? 이미 예전부터 저와 남편을 엄마 아빠라고 부르고 있던 영석이는 소파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문을 연 지 한참이 되도록 영석이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어 저와 남편 그리고 저희 아들까지 현관으로 향했는데 현관 앞에 선 사람을 본 순간 저는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영석아, 엄마야. 엄마 안 들여보내줄 거야? 그 여자는 바로 제 전 형님 영석이의 친모였던 겁니다. 영석이는 아무 말 없이 싸늘한 눈으로 그 여자를 내려다보고 있더군요. 동서, 잘 지냈어?
그 여자는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은근슬쩍 영석이를 지나쳐 저희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저와 남편이 당황해서 입만 떡 벌리고 있던 틈을 타서 말이에요. 뒤늦게 정신이 든 저는 그 여자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죠. 당신이 여기가 어디라고 와? 이 집 이사 온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여긴 어떻게 찾았어? 어? 요샌 자식 주민번호만 알고 있으면 주소지 정도는 주민센터에서 쉽게 알아낼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긴 왜 왔냐고. 너무 화내지 마, 동서. 나 내 아들 보려고 왔어. 당신 아들? 누가 당신 아들이야? 여태껏 재산 싸움 할 때 빼곤 한 번도 영석이 찾아온 적도 없으면서. 영석이 이제 내 아들이야. 뻔뻔하게 어디서 아들이란 말이 그 입에서 나와? 저는 기가 차서 씩씩댔습니다. 그리고 그때 영석이가 제 앞을 슥 막아서더군요. 저기요, 이제 와서 왜 날 찾아온 거예요? 난 당신 이제 내 엄마로 생각도 안 해요. 남자한테 정신 팔려서 우리 아빠 죽게 만들고 자식인 나까지 버리고 갔으면서 무슨 염치로 여길 찾아와요? 나 지금 당신 뺨이라도 올려붙이고 싶은 거 간신히 참고 있으니까 더 험한 걸 보기 전에 내 부모님 집에서 당장 나가요. 얼른! 영석이는 무서운 표정으로 그 여자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여자가 굉장히 의외의 행동을 하더라고요. 영석아, 제발 이 엄마 좀 도와줘. 평생 뻔뻔함으로 온몸을 무장했던 그 여자는 대뜸 눈물을 흘리며 영석이에게 애원하듯 말하더군요. 그리고 그 여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굉장한 분노에 휩싸이게 만들었죠. 영석아, 엄마 죽게 생겼어. 엄마 강경화 말기래. 제발 엄마 간이식 좀 해줘. 이제 간이식 아니면 방법이 없대. 영석아, 아무리 엄마가 미워도 네 엄마인데 설마 엄마 죽게 만들어 둘 거 아니지? 저 미친 여자가 지금 뭐라는 겁니까? 생전 한번 찾아오지도 않다가 대뜸 나타나 간이식을 해달라니요. 영석이 또한 기가 찼는지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지더군요. 진짜 대단하시네요. 나한테 아빠 유산 한 푼도 안 주려고 법원에서 쌍욕까지 했던 사람이 당신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와서 엄마요? 자기 아쉬울 때만 찾는 게 당신한텐 가족이에요? 왜? 잘난 당신 새 남편하고 자식들 셋이나 있잖아요. 거기 가서 문대요. 애몬 나한테 이러지 말고. 기껏 그 자식들 다 정성스럽게 키워놨더니 내가 아프다니까 왜 생판 남한테 간을 떼어달라고 난리니. 남편도 자기 자식들 몸 상하게 할 생각 추워도 말라며 아예 날 투명인간 취급한다. 영석아, 그래도 넌 걔들하고 다르잖아. 넌 착한 애잖니. 그리고 걔들하고 다르게 넌 내 친자식이잖아. 어? 너 부모 저버리면 천벌 받는다. 아휴, 영석아, 제발 이 엄마가 이렇게 부탁할게. 제발 가세요. 가라고요. 당신 같은 사람 엄마로 둔 벌을 받아야 한다면 그깟 천벌 달게 받을게요. 그러니까 제발 내 눈앞에서 사라져요. 결국 영석이는 울고불고 난리가 난 그 여자를 집에서 억지로 쫓아냈습니다.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집안을 감돌았죠. 저는 영석이를 안아주며 물었어요. 영석아, 괜찮니? 괜찮아요, 엄마. 많이 놀라셨죠? 그 착한 것은 오히려 저를 걱정하더군요. 남편은 소파에 들어앉아 한숨을 푹푹 내쉬었고 저희 아들은 눈치를 보며 자기 형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어요. 영석아, 설마 저 여자한테 간이식 해줄 건 아니지? 이 엄만 절대 반대다. 설마요. 그럴 일 없어요. 아까 제가 말한 거 보셨잖아요. 그 사람은 제 엄마도 모두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엄마. 저 먼저 들어가서 좀 쉴게요. 영석이는 피곤한 듯 웃으며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리고 그날 저녁 영석이는 오랜만에 저희 아들과 밖에 나가 취할 때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그 여자는 영석이가 그렇게 화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치지도 않고 저희 집을 몇 번이나 찾아와 애원을 하더군요. 저는 불안했어요. 착한 영석이가 그 못된 친모에게 동정심이라도 들까봐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2주 정도 흐른 어느 날 영석이는 저와 남편 앞에 앉아 조용히 말을 꺼내더라고요. 엄마, 아빠, 저도 나름대로 그 여자에 대해 알아봤는데 사정이 좋진 않더라고요. 그 집 사람들한테 전부 외면당한 것도 맞는 것 같고요. 요 며칠 동안 그 사람 안 보였잖아요. 건강이 더 나빠져서 지금 병원에 다시 입원해 있더라고요. 저 아무리 미워도 사람은 살려야겠죠. 저 검사 받아보고 조건이 맞는다고 하면 간이식 해주려고요. 그 사람을 엄마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어쨌든 그 사람이 절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게 해줬으니 저도 그 사람한테 목숨 한 개 정도는 쌤쌤이라는 생각으로 그냥 주려고요. 그렇게 해야 앞으로 두고두고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두 분이 속상하실 건 알지만 이번엔 그냥 제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부탁드려요.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도 남편도 그런 영석의 말을 듣자 더 이상 영석이를 말릴 수가 없었어요. 착한 영석이는 결국 자신의 친모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것 같았으니까요. 영석이는 검사 결과 궁여자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들으러 영석이가 병원에 간 날 저는 걱정이 되어 영석이를 따라갔어요. 그날 영석이는 그 여자가 입원해 있던 병실로 찾아가 그 여자에게 마지막으로 조건을 걸었죠. 저기요, 나 지금 검사 결과 듣고 왔는데 내가 그쪽한테 간이식 해줄 수가 있대요. 영석아. 그 여자는 울 듯한 표정으로 영석이의 손을 잡더군요. 영석이는 그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이렇게 말했죠. 무조건 이식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당신, 내가 목숨 살려주는 대신 앞으로 절대 내 앞에, 아니,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말아요. 혹시 이번 일로 내가 당신을 용서했다고 생각하지도 말고요. 이걸로 당신하고 난 끝입니다. 난 당신 아들 아니에요. 난 당신이 앞으로 고시원에서 살아가든 노숙 생활을 하든 더는 당신 일에 상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앞으로 나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요. 당신은 앞으로 나한테 죽은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내가 염치가 있지. 너한테 뭘 더 바라겠니? 2번 다시 네 앞에 나타나지 않으마. 고맙다, 영석아. 정말 고마워. 이후 영석이는 정말로 그 여자에게 간이식을 해주었어요. 수술이 진행되는 내내 영석이한테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진 않을까 걱정이 돼서 정말 미치는 줄 알았죠. 다행히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우리 가족은 영석이가 마취해서 깨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취해서 깬 영석이는 기가 막히게도 우리에게 웃어 보이더라고요. 아들, 괜찮니? 아픈 데는 없어? 하나도 안 아파요. 수술 이까짓 거 별거 아니네요, 뭐. 오히려 찝찝했던 일을 잘 마무리한 느낌이 들어서 가슴이 후련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그만 눈물이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분명 아플 것이 뻔한데 가족들 걱정 안 시키려고 애를 쓰는 영석의 모습이 너무 딱해서 말입니다. 영석이는 며칠간의 입원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무사히 돌아왔어요. 그 여자 또한 영석이 덕분에 새 인생을 얻게 되었죠. 정말 우리 가족에게 더는 없을 큰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자가 영석이와의 마지막 약속을 지켰을 것 같나요? 아니요. 역시 그 여자는 애초에 상종을 해선 안 될 인간이었더군요. 그 여자는 고작 3개월 뒤 어느 주말 또다시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영석이가 쉬는 날을 노려서 말이죠. 초인종이 울리기에 마침 방금 전 시킨 음식 배달인 줄 알고 문을 열어준 아들은 으악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여자는 우리 아들을 밀치고 집으로 다급하게 들어오더니 기가 찬 얼굴을 한 영석이에게 다가가
또다시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이러더라고요. 영석아, 엄마 그 집에서 완전히 쫓겨났어. 그 인간이 혼인신고도 안 해주고 그동안 내가 써왔던 돈이 있어서 재산 분할도 못 받을 것 같아. 영석아, 이 불쌍한 엄마 좀 데리고 살아주면 안 될까? 너 치과 의사라며. 그럼 돈도 많이 벌 거 아니야. 내가 그래도 네 엄마인데 갈 곳 없는 이 엄마를 설마 모른 척 하진 않겠지? 정말 할 말이 없더군요. 아주 기생충이 따로 없었죠. 영석이 또한 같은 마음이었는지 영석이는 그 여자를 한심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나랑 한 약속들 잊었어요? 그거. 그땐 우선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그랬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천륜을 끊니? 영석아, 난 네 엄마잖아. 제가 바보였네요. 당신 같은 사람한테 약속 같은 말이나 운운하고. 사람 사이 약속이나 신뢰 같은 건 지나가는 먼지만도 못하게 생각하며 살아왔으니 당신이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지. 됐고, 앞으로 더는 나 찾아오지 말아요. 이건 경고예요. 또 찾아오면 그땐 나도 가만히 안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한 번 화가 나면 얼마나 무서운 인간이 되는지 보여줄 테니까 궁금하면 어디 한번 찾아와 봐요. 내가 다른 건 다 아빠 닮았어도 딱 한 가지. 아빠처럼 무른 사람은 아니거든요. 알아들었으면 당장 꺼져요. 머리채 잡고 끌고 나가기 전에. 셋세요. 영석의 단호한 태도에 그 여자는 겁먹은 표정을 짓더군요. 그리고 정말로 새까지 센 영석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자 그 여자는 그 길로 꽁지가 빠져라 집 밖으로 도망을 쳐버리더라고요.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그 여자는 그때 영석이가 한 말이 꽤나 무서웠는지 영석이가 집에 없던 시간에 딱 한 번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그것도 다름 아닌 제게 돈을 빌려달라면서 말이죠. 제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 여자는 현관문 밖에서 애원을 하더군요. 동서, 나 진짜 돈이 없어서 그래. 내가 그래도 영석이 친엄마인데 영석을 봐서라도 나 한 번만 도와줘. 나 딱 빌라 전세금 정도만, 그 정도만 빌려주라. 나 지금 반지하 원룸에서 지내고 있어. 아휴, 집도 너무 좁은 데다 바퀴벌레까지 나온다니까. 나 정말 거기서 살기 너무 힘들어. 그 많은 아주버님 재산들도 홀랑 다 탕진해버렸냐? 정말 한심하다 한심해. 제발 창피하니까 그놈의 영석이 엄마 소리 좀 하고 다니지 마. 경찰 부르기 전에 꺼져. 이후에도 그 여자는 한참을 집 앞에서 징징거리더군요. 잔뜩 열이 받은 전 주방에서 굵은 소금 단지를 통째로 들고 나가 손으로 그 여자에게 계속해 소금을 뿌려버렸습니다. 야, 따가워. 그만해. 저는 그 여자가 계단으로 도망을 칠 때까지 쫓아가 소금을 뿌렸어요. 결국 그 여자는 그대로 비상구로 주랭랑을 쳤고 저는 그 여자의 뒤통수에 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또 찾아오면 그땐 소금이 아니라 주먹이 날아갈 줄 알아. 강냉이 다 부서지고 싶으면 또 와라. 그날 저는 복도에 뿌려진 소금을 쓸어내느라 한껏 고생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속은 후련하더군요. 그리고 그날 이후 그 여자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모습을 보이지 않았죠. 아마 그때 말한 그 반지하 원룸에서 홀로 쓸쓸히 늙어가고 있을 테지만 어쩌겠어요. 전부 자기 업보인 것을요. 그 여자가 그렇게 다녀간 날 이야기를 들은 영석이는 절 안아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고마워요, 엄마. 혼자서 무서우셨을 텐데. 무섭긴 뭐가 무섭니? 자식 앞에선 소도 때려잡을 만큼 강해지는 게 바로 엄마인데. 넌 아무 걱정하지 마. 더는 그런 여자 때문에 상처받지도 말고. 이 엄마랑 아빠가 언제까지고 지켜줄 테니까. 걱정 안 해요. 천하무적인 엄마 아빠가 있는데 제가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그리고 그 여자한테 받았던 상처 저 이미 다 나았어요. 엄마 아빠 덕분에요. 감사해요, 엄마 아빠.
형, 난 왜 빼? 나도 가족인데. 내 덕분이라고도 해줘. 듣는 동생 서운하다. 저는 영석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고 남편은 그런 우리를 두 팔로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은 그런 우리 옆에서 자기도 껴달라며 떼를 썼죠. 지금도 영석이와 우리 아들, 그러니까 두 아들은 우리와 함께 살고 있어요. 요즘 저와 남편의 가장 큰 고민은 벌써 각각 34, 32이 된 두 아들놈이 여태껏 장가를 갈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영석이는 아직까지 치과 일에만 몰두하며 살고 있고 선을 보라고 해도 자기는 평생 우리와 살겠다며 고집을 부려대네요. 마음이야 고맙지만 모자란 거 하나 없는 아들놈이 부모밖에 모르니 부모된 입장에선 정말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나마 둘째는 가끔씩 여자를 만나는 것 같긴 한데 자신은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둥, 아직은 노는 게 더 좋다는 둥, 철없는 소리만 해대고 있으니 이놈도 장가를 가긴 아직 먼 것 같네요. 그럼 독립이라도 하라고 해요. 작년에 외동딸을 시집 보낸 시누이는 심심하다며 제가 퇴근하기만 하면 자꾸만 저에게 전화를 걸어댑니다. 남편이랑 놀래도 저랑 수다 떠는 게 더 재밌다면서요. 결국 저는 그럴 때마다 시누이와 30분씩 통화를 하곤 하는데 이 나이가 되니까 할 얘기는 자식 이야기밖에 없더라고요. 독립은 무슨, 둘 다 부모 품이 좋대요. 돈도 많이 버는 것들이 그 흔한 자취 로망 같은 것도 없어요. 아이고, 우리 새언니 또 이러면서 자식들 자랑하시네. 좋겠수. 효자 아들 둘이나 두셔서. 그럼 좋지요. 결혼 걱정이야 되지만서도 부모 좋다는 효자 마다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제가 아주 요새 행복에 젖어서 삽니다. 친오빠 새언니는 지금 저희 엄마를 모시며 살고 있어요. 세 사람 모두 영석이를 친조카, 친손주처럼 아껴주고 있죠. 저희 엄마는 80이 한참 넘은 지금도 30이 넘은 우리 아들들과 친오빠네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으이구, 예쁜 내 새끼들. 항상 어디 가서 예의 없게 굴지 말고 어른들 부모님한테 잘하고 알았지? 그래야 너희 부모님이 욕 안 먹는다. 아이 엄마는 애들이 무슨 애야? 애들 다 바르게 잘 컸어. 오빠네 아들은 결혼까지 했는데 무슨. 그래봤자 내 눈엔 다 애지. 너 지금도 봐라. 60이 넘어서도 나한테 전화해서 엄마 막국수 맛이 좀 이상한데 어떻게 해야 돼? 이러고 묻고 있잖니. 엄마의 말에 저는 머쓱하게 웃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렇듯 지금 아주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앞으로 제가 바라는 건 단 두 가지. 엄마가 오래오래 건강하시는 것과 두 아들이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앞으로도 행복한 삶을 이어가는 거죠. 아, 한 가지 더 있네요. 저와 남편 또한 오래도록 건강하게 자식들 곁에서 머무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은 저희 큰아들과 같은 입장이었다면 어떠셨을 것 같나요? 자신을 버린 친모를 살리고자 그런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으셨을까요? 솔직히 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큰아들은 저보다도 더욱 그릇이 크고 마음이 성숙한 아이인 거겠죠. 그러니 여러분, 부디 우리 큰아들 영석의 착한 마음에 더는 생채기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행복한 나날들만 가득하기를 함께 기도하고 응원해 주세요. 이 사연을 우리와 함께 들은 후 영석이가 여러분의 응원이 담긴 댓글을 보게 된다면 분명히 기뻐할 테니까요. 저 또한 앞으로 영석이가 더욱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로서 옆에서 돕고 거들며 든든히 그 아이의 뒤를 받쳐줄 생각이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